우선 오늘은 그 한 네 번째 설명회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리탕구하고 조니어성 이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월 13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 교대하고 KJ 부분도 일주일 후에, 그 다음에 저학년 퍼즐 이렇게 끝났는데 어머님들이 또 이쪽 그 문의들이 좀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거는 12월 10일 날 한 번 더 할 겁니다. 10일 화요일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고, 특히 원리 탐구 중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특히 수학에서 보면은 크게 보면 네 분야 아니면은 뭐 5분야 이렇게 나누는데, 기하, 조합, 정수, 개수에서, 그리고 저학년 경우에는 창의력 이렇게 되는데, 창의력이 다 섞여 있어서 이 중에서 제가 항상 수업할 때마다 어머님들한테 얘기할 때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시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와 같은 이제 어느 중요도 같은 것을 KJ 뭐 시험이라든가 교대 시험 이걸 분석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문제가 단 한 문제 나오더라도 그게 변별력을 가지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이제 학원은 주로 이제 크게 이제 원리 탐구하고 저학년은 퍼즐에서 더 재미있게 해야 되고, 내용이 전부 다 정확하고 신속한 것에 대한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1월 13일 날 했던 걸 보시면 되고, 아니면 12월 10일 날 직접 오셔야 됩니다. 여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저희 학원의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오시면 원리 탐구하고, 여기 이쪽 부분에 들어가면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뭐 홍보에 나왔던 그 학생이라든가 한 2006년도 13, 14년 전부터 기록들이 이름이 실명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요즘에도 계속 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좀 많이 알려진 부분이 SMP 여기가 심화학습으로서는 조니어 수학하고 도전 단계,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신 부분도 좀 저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원리 탐구 내에 들어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5개 중에서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범위로 보면은 처음에 여기 부분이 전체가 원리 탐구여서 이건 뭐냐면 교과 심화 사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가장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왼쪽 부분은 SMP 부분이어서 영재공하고 영재교육은 마지막 대비할 때 한 길게는 한 4개월, 짧게는 한 뭐 2개월 이렇게 해서 끝나는, 이쪽에는 영재교육은 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은 KJM 부분. 근데 물론 시험이 뭐 이쪽 부분 한다고 해서 다 되고 뭐 이쪽 부분 한다고 다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다 섞여서 나오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저희 학원에서는 이 원리 탐구 부분. 그리고 그 원리 탐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어머님들이 제가 이제 만약에 권유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일단 원리 탐구 과정을 이렇게 하고 나면 웬만한 건 다 이게 해결됩니다. 근데 그래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기하하고 조합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만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이 라인을 쭉 타고 여기까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전체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여기서 한 2학년까지인가 여기 나와 있는 정도 이렇게 아우러서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조합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계가 저학년 예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하고 뒤에 지금 경우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교과 과정에 나오는 부분이 2학년 2학기, 그것도 한 단원 더 나와요. 그 앞에 단원, 그리고 그 다음에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오는 과정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 조합 쪽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하 부분은
왜 어렵냐면 애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고 상상을 해야 되고 또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중에서 이제 어머님들에게 와서 애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것 중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많이 애들한테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애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기억하겠다 애들한테 얘기하면 엄청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 한 번 했던 거 이거 끝났고요. 여기가 좀 퍼즐 부분인데 이 퍼즐 부분은 제가 요즘에 계속 지금 애들 저학년들 애들이 수학이 재미없다고 하는 애들 때문에 이 퍼즐을 계속 단계를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것도 설명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청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잠깐 제가 후보하면서 자랑 좀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합격생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좀 효율적이다 아니면 시대에 맞다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적중률 부분도 작년이 훨씬 더 적중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적중이 한 3문제인데 올해는 적중이라는 게 95% 맞는 거. 작년에는 이 중에 정말 똑같은 문제가 나왔으니까 깜짝 놀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수학이 2명인데 올해는 8명인데요. 또 뒤에 가면 7 플러스 6 있어요. 이런 뭐냐면 과학만 제 학원 출신이긴 한데 과학만 듣고 수학은 뒤에서 들 학생. 7명은 정말 대단한 애들입니다. 이 7명 같은 경우에는 물론 4학년이 4명, 그 다음에 5학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합격하기엔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 4, 5학년이 40명이니까 40명 3, 4, 5학년 들어간다는 게 그리고 애들 이 합격할 학생들 보면 합격할 만한 애들이야. 그 중에서 내가 몇 명은 합격 가능성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고 합격 가능성에서 벗어난 애들은 한 명도 없고요. 합격한다고 도장 찍은 애는 한 명 있고 여기 보면 저기 보시면 99점 맞은 학생이 있어요. 제일 위에 노랗게 보이잖아요. 저 학생은 이미 저 학생 같은 거 테스트 할 때도 선행이 안 돼 있었어요. 선행이 중학교 1학년? 1학년도 안 돼 있거든 같아요. 이방부터 왔거든요. 그런데 5, 6학년 시험을 보는데 거의 퍼펙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원리 4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은 왜냐하면 그건 원리탐구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얘를 합격하겠다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가 이와 관계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 풀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이제 원리통을 그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식을 쓴다면 자기가 원하는 데는 다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아마 이쪽이고 과학도 들어가기 뭐 쉽지가 않죠.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갔다가 한 1년쯤 하고 뭐 과학이라든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5학년 때가 참 좋습니다. 수학으로 가려면 쭉 학년별로 내가 생각하기는 권유하고 싶다면 여기 3학년, 여기 4학년, 5학년 이렇게 갔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6학년 되면 서울대하고 연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연대 서울대 한 명 합격을 했다가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다 그랬더니 정보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을 하는데 정보부이 많이 나왔대요. 서울은 수리 정보거든요. 그리고 그 학부도 수리 정보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양대는 소프트웨어, 성대는 인문사회계야. 이렇게 해서 그 전에는 28명만 합격, 23명 붙잖아요. 지금 29명인데 저희들 지금 시험 보겠다고 왔다는 애들 95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29명이니까 퍼센트면 한 44%입니다. 아직 교육청은 뺀 겁니다. 교육청은 12월 14일인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토요일인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저희들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부를 하고 있는 애들 그냥 가면 대부분이라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강남 지역에서 교육청은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닌데 합격생은 저희들이 잘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들한테 눌려가지고 여기 보면 KJ모도 한 45명 정도 봤는데 25%에서 저희들이 이제 뭐 밖에 붙여놨던 금상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검사를 탄 사람들은 내가 5만 원 주겠다 그랬는데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제 지갑 사정을 생각을 하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다도 안 걸려고 했었는데 여기도 좀 걸었었어요. 학교를 좀 많이 했는데 여기는 보면은 저희들 저학년 위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5명 중에는 보시다시피 3학년들도 있습니다. 이 3학년들 딱 제가 KGMO 준비를 할 때 3명만 테스트를 많이 받은 한 23학년들 본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딱 3명만 내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네를 공부를 시킬 때 힘들게 하는 것 자체는 좋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리고 내가 봐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겠다. 그런 애들 아니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럴 경우는 제가 이게 파락을 하는데 뭐 외부에서 상 탔다 안 탔다 이거하고 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상편에서 떨어뜨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이 셋 중에서 한 명 정도 합격하겠다 그러면 세 명 다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서울대 합격하는 학생이 중학생이에요. 장례산 탄데 서울대 여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20명인데 면접을 보았어요. 여기 있는 애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고 여기 보면 플러스 1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뭐냐면 여기랑 과학 여기는 면접만 본 학생이고요. 여기는 면접만 보고 과학 하는 학생 이렇게 플러스 1을 써놨고 이 중에 떨어져서 다시 또 합격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추가로 거기를 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권유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3학년이잖아요. 3학년 제가 보기에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어요. 4학년, 3학년도 4명 되니까 연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 쪽으로 많이 갔어요. 이 연대 합격한 학생은 6학년에서 교대 쪽으로 같이 합격을 했는데 본인 연대 가기 때문에 여기도 소프트웨어 한양대가 소프트웨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성대국은 인문사회, 교육청은 이번에 이제 봐야 되는데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서 떨어졌던 학생들이 대부분 그쪽 교대 쪽에 떨어졌던 학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가도 합격권 내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여기 보면은 교대 기출 문제가 수학만 지금 분석하는 거거든요. 수학이 10문제인데 20문제 중에 수학 10문제, 과학 5문제, 정보 5문제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합격이 이 세 문제 중에서 결정타가 되는데 이 문제는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미합벌 KGMO 한 이 문제를 풀어드렸거든요. 오늘은 이거는 안 풀고 KGMO 문제 여기 제가 이거 문제를 안 풀어드리고 여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거 풀고 나면 어머님들이 이제 집에 가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빼고요. 여기는 왜냐하면 노동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어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경우수 문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틀렸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거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면접을 갔을 때 합격 당락을 내가 판별을 했었어요. 저는 이 문제 푼 학생들은 너는 합격이 있더라. 근데 이 문제 틀렸던 학생 중에 이제 커트라인이 걸려있는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몇 명 있었거든요. 제2시험 내지는 그 통첩문제 처리 시험까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작년에 제가 면접을 안 했습니다. 그냥 단답형이어서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니까. 근데 올해는 아마 딱 보니까 이 변별력이 굉장히 편차가 심해가지고 합격권 애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란 사람 딱 들어가 봤는데 한 3명이 걸려있었는데 그래서 한 명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기하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쉬운 문제인데 애들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로 여기 대치동에 왔을 때 주로 이제 영재고 애들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애들이 어떤 수업을 들어오냐면 이 기하 수업 들으러 저한테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하를 보면 이거 좀 뭘 원하는 거야. 이게 금방 아는데 애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랬을 때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기하 문제에 안 풀리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중요한 문제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수시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쌓이긴 하지만 다른 문제는 이런 문제들은 뭐 그냥 그저 주로 문제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있고 이 문제를 좀 쉬웠던 문제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하여튼 결정력이 여기다 보시면 기하 조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내용 부분은 그때 설명했던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K제곱 문제에서 기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제를 봅니다. 25문제 중에서 아까 영역별로 하자면은 25문제가 그 5개 영역 중에서 골고루 5문제 형태들이 나오는데 기하가 더 많고 창의력이 좀 적잖아요. 창의력 곳곳에 이제 숨어 있는 거여서. 그리고 보면 조합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평균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들이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문제를 푸는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왜 푸느냐 그러면 그 많은 문제도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심화 과정을 해야 하냐 하면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 딱 한 문제를 풀어야지만 1인자가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거든요. 시험도 마찬가지 다른 거 다 그 실수 없이 다 풀어내고 나서 그 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러면 물론 시험을 보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꼭 심하고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일단 문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여기는 저희들이 제일 이제 저학년부터 일관되어 있던 퍼즐 이거 하고 원리탐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다음 퍼즐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창의력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보면 우리 학원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원리탐구가 있죠. 여기는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대부분 시험에서 가장 원리탐구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설명회를 또 다시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거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혹시라도 못 오실 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보면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유튜브로 연결돼 있어서 필요하시면은 모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걸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모든 수업은 제가 수업한 거 전부 다 찍혀 있습니다. 수업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찍은 거여서 뭐 개인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뭐 찍고 이러지는 않고요. 수업하는 거 저기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자칠판에 수업도 이렇게 전자칠판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그 전자칠판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 기하 수업을 하는 데는 반도 안 걸리거든요. 그냥 그림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또 그림 그리는 도구도 있기 때문에 또 뭐 칠판에 이렇게 막 손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물론 잘 그리신 분도 있는데 뭐 이게 기계만큼 잘 그리겠어요. 그래서 전자칠판 이용을 하고 그리고 수업 방식은 저희들 좀 특징이라 하면은 매일 할 것 같습니다. 첫날 빼놓고 첫날은 병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시간 화상 수업 이거는 ST 유니스트라스하고 이제 지금도 계속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작년에 40번 책을 다 썼는데 또 올해 또 5학년, 6학년 또 20번 또 쓰자고 연락이 와서 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얘기로는 수학 합격생들을 이 회사에 좀 보고 싶다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해.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까 싶긴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원리탐구 부분은 원리탐구 중에서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가 5, 4, 3, 2, 1 이 중에서 여기 네 개 분야가 기하, 조합, 배수, 점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하하고 조합. 그리고 여기 있는 원리탐구 부분들 대부분이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과 풀이 이게 아마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해서 이 정확성과 신속성을 갖추지 않으면 1인자 대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시험 볼 때도 웬만한 거 쉬운 문제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낸 다음에 시간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리탐구 할 때 내가 이렇게 물음표 쳐놨는데 이게 뭐냐면 목표를 애들한테 어떤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는 노는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 물음표 같은 거 뭐냐면 놀자 이렇게 얘기해요. 놀자가 그냥 노는 게 아니고 노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자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다른 원리탐구 영역이 대부분 이런 쪽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코가 넘어가고요. 오늘 주제 쪽으로 계속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SLP는
창의 융합 스토리텔링 형태에 있는데 주로 그 영재교육원 시험 볼 때 마지막 마무리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는 영재고 대비이고요. 네 개 분야를 나누고 있어요. 여기가 교대. 여기까지가 교대인데 여기는 이제 교대하고 교육청. 여기는 저학년 교육청 이렇게 있어서 지금 여기 좀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문제가 좀 길고 어떻게 보면 재밌어 보이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주니어 수학은 주로 이제 대비를 KJMO 대비를 하는데 이 영재교육원에서도 심화 문제들이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초등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니어 수학들이 나와 있는데 책의 특징이 뭐냐면 심화 문제라든가 퍼즐이라든가 책 뒤에 다 있는데 이게 왜 있냐면은 제가 2008년부터 소설책을 그 학생들하고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소설책 중에서 재미있는 내용들이 다 뽑아서 읽을거리 속에 많이 해놨고요. 생활 속에 수학 속에다 좀 넣어놨고 퍼즐도 넣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뒤에 다 책들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26일날 좀 설명을 했었고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미있게 할 것이냐. 근데 이 재미있는 것보다도 이 저학년 쪽에는 이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어떤 거냐 퍼즐에서 미로 찾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조금만 옆에서 이렇게 건드리면 안 풀려요. 가다가 경로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들을 위해서 아마 이런 부분을 했고 그다음에 재미있게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애들이 재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 재미있다 하고요. 쉬는 시간 한 3시간 하는데 제가 수업을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그 중에서 뭐 질문도 이렇게 받고 하면은 푸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본인이 풀 수 있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계속 하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따로 있고요. 여기는 보면 이거는 뭐냐면 교과 내용 교과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3학년 1학기에서 보면은 여기 전부 이거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단원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보시면 책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조합은 아까 얘기했지만 조합이 왜 중요하냐면요. 수학은 어차피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물론 숫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수학들도 꽤 많거든요. 창의력 부분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노동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노동으로 풀어서는 해결이 안 되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쉽게 푸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 부분은 그리고 어려웠던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도 벌어졌었냐면 재작년에 교대 시험을 보는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시험이 부활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접으로 봐서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이게 어떤 엉뚱하게 공부를 못하는데도 합격하는 학생도 있고 잘하는 애도 떨어지는 애도 있고 그래가지고 변별력이 없었는데 재작년부터 시험이 부활이 됐는데 그때 경우의 수가 안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커리큘럼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던 지금도 어머님들하고 그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거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영재고 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2문제의 주관식이 나온다 그러면 한 문제는 어김없이 정확입니다. 또 한 문제는 기하예요. 기하 중에서 서울대 같은 거 예전 같은 거 본고사 했을 때는 입체적이거든요. 상상력과 쉽게 푸는 방법이 큰 두 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그때 빠졌을 때 내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시험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쪽지게 그런 게 아니고 영재고하고 영재교육원은 거의 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아마 영재고라도 이렇게 들어가기도 쉽게 들어갈 수 있겠다고 한 얘기가 그 공부가 이미 되어 있어요. 거기 관련해서. 그래서 그쪽하고 초점을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빠져있는 부분이 선행만 해서는 해결 안 됩니다. 선행, 초등학교 저학년 부분에 이게
나와 있어야죠. 안 나와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고 좀 빠져있는 부분이 경우의 수가 빠져있지만 또 빠져있는 중요한 부분이 또 빠져있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 그 진법이 빠져있습니다. 진법은 이제 배수 이런 거 정수와 관련있는데 이게 빠져있어서 이게 두 개가 중합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다 빠져있는데 선행만 계속 간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 교육 체계상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조합이 왜 중요하냐면 각종 공식들이 있거든요. 공식들이 대부분 다 조합이 들어있어요. 이 조합 이론을 모르면 공식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각선의 개수를 세는 거 이것도 다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세는 훈련을 하는데 세기 왜 이렇게 세냐면 차례차례 세다 보면은 그 세는 걸 통해서 이 규칙처럼 그 다음에 규칙을 찾아요. 규칙을 찾다가 공식을 만들어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공식을 만드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그 경시대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좋은 문제냐 나쁜 문제를 가리는 것은 뭐냐면 쉽게 푸는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저학년들 가지고 있는 경시대의 문제들이 대부분 그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건 좋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시중에 있는 책들도 그런 책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를 빼서 애들한테 쓸데없는 고생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우선 재밌어야 되고 쓸데없이 풀어봤자 시간만 낭비하는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가려내야 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여기 보면 세는 부분이 크지도 않아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큰 수에서 작은 수로 가든가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가든가 애들 대부분 이가 다 제가 다 하거든요. 그럼 규칙도 못 찾아요. 공식도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헤매다가 어떤 경우는 막 집요하게 하다가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 틀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풀이 방식 중에서 좋은 방법과 좋지 않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가려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물론 저희들만 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특히 조합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게 한순간에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조합을 하면서 이 수학이 정말 재밌는 거구나. 이 수학이 이렇게 해서 수학을 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서 일단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물론 여기 보면 올해 수학 문제 만점짜리 15명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만점짜리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머리인지 아세요? 내가 작년에 아까 회사하고 같이 전국으로 설명회를 갔는데 수능 만점자애들하고 제가 설명회를 갔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그 대기하는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대부분이 서울대 학생들이고 후배이기도 해서 물어보는데 대부분이 돌머리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돌머리 뭐냐면 빨리 이해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약간 느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하다가 한참 있어야 돼요. 그럼 그때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아까 저 학생도 약간 돌머리입니다. 얼굴이 금방 나타나요. 설명하면 금방 나타나서 그러면 질문을 안 해도 알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면 아니까.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만점 학생들이.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 30분 중에서 9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초등학교에서 안 배우잖아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잠깐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경수 또 다릅니다. 고등학교 부분 공식을 적용을 하는데 저는 공식을 중학교 3학년까지 못 쓰게 합니다. 컨비네이션이라든가 펌프티드 쓰게 되면은 과정을 잊어버리거든요. 이것은 공식 이렇게 만드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공식과 관련이 없는 경우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익히고 나서 고등학교 가면 이제 그걸 공식을 적용시키는데 그 과정이 없이 공식을 외우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이 학생을 봤을 때 그 과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 공식을 머릿속에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이제 보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수학 합격한 학생들이 앞으로 뭐 서울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단지 식을 쓴다, 계속 쓴다면. 근데 대부분이 저학년 때 합격한 학생들은 식을 안 쓰고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머님들 착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좋은 머리 아닙니다. 잠시 봐서 딱 보고 그 과정을 외워버리는데 그게 좋지 않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 잘하더라고 계속 위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집니다. 천천히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시간이 되면 뒤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리 탐구할 때 그 설명을 내가 많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순서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은 체계적으로 세는데 이게 수를 세는 방법이 있고요. 기하를 그림을 세는 방법 두 가지 형태가 가장 중요해요. 그 세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합할 건지 곱할 건지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하에서도 합할 건지 곱할 건지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곱하는 경우 중에서 이게 나눌 것인지 나눠지지 않아야 될 것 이런 부분이 이제 조합이라고 해요. 이 조합이 왜 어렵냐 이 조합 경우의 수를 왜 조합론이라고 하냐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조합이거든요. 이 일부는 나눠야 되고 중국대가 나눠야 되고 아니면 나누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 구별을 해야 되는데 공식으로 하면 이게 모르거든요. 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을 쓰면은 이 테스트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 쓰면 내가 감점을 시켜요. 물론 여기서 새로 오는 거니까 많이는 감점을 시키지 않고 10점 중에 한 2점 정도 감점을 시키는데 저하고 시험 볼 때는 만약 시험 봤을 때 그 공식을 쓰면 완전히 제가 감점을 시킵니다. 왜냐면 중학교 3학년까지도 내가 못 쓰게 하니까. 고등학교 용어들은 과정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도 경우의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배수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여기 보면 각종 그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각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도 들어있지만, 창의력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제가 연계교육원 교대 그다음에 KGM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 이렇게 풀고 마지막에 저희 학원은 항상 이 종합 테스트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첫날 테스트하고 여기까지 다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테스트했던 걸 전체를 다 줍니다. 마지막에 이걸 다 풀어서 만약 일정 점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풀이게요. 마지막에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아마 이게 뭐 애들 많이 그러잖아. 숙제 폭탄 이렇게 여기서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할 때 여러 번 이게 반복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한 번 가면 끝나게 해요. 내용 자체를. 근데 그건 그 방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매회 테스트를 보면서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하고 그 과정을 제가 다 체크를 하거든요. 체크를 2번 합니다. 조교가 한번 체크를 하고 내가 체크를 하고 색깔을 달리해서 2번을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종합시험을 통해서 전체를 다 하거든요. 이 점수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안 했다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제가 여기는 토요일날 이번에 21일날 아마 어머님들이 방학 동안에 해야 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기하하고 조합이 좀 부족한 부분을 아마 하는 게 다른 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이게. 여기 끝나면은 12월 15일 끝나면 이게 원래 이 시간대에서 다시 기하로 이렇게 연결돼요. 조합하는 기하 여기는 바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기하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기하는 왜 어렵냐면요. 우선은 상상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KMO 같은 경우 그림 자체가 안 나옵니다. KMO 문제 20문제는 5문제 내지 어쨌든 6문제가 나오는데 KMO 문제에서는 그림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KGM은 이제 저학년이니까 아마 KGM 올해 1회였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KGM에서는 그림이 일부는 나올 거고 일부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뭐 거의 그렇더라고요. 나온 게 있고 나오지 않은 게 있고요. 근데 저학년들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상력과 관련이 있고 이 상상력이 왜 중요하냐면 수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중학교 때는 이게 내신 성적과 크게 관련이 이렇게 영향이 없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어떤 영향이 있냐면 진짜 이제 후천적인 복사 머리가 생겨요. 어렸을 때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게 금방 하는 것 그것은 선천적인 복사 능력이고 다음에 이제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학년이 수학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후천적으로 복사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내신 대비 하다 보면 눈을 감고 책 쫙 다 머릿속에 들어와요. 뭐 그리고 나서 하고 나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1인자들은 제가 알거든요. 여기 돌머리도 있잖아요. 돌머리가 있는데 그 학생들을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내신 대비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애들이 한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책 자체가 전체 머리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 돌머리라고 생각했던 그 애들이. 그러니까 수능 같은 데도 만점 막 주는 거예요. 내신 대비를 얘를 보면서 이 학생들이 아마 내신 대비 잘 중학교 때 잘 할 거다. 아니까 저는 머리 구조를 보고 알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너는 뭘 고쳐야 되고 너는 뭘 고쳐야 되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원천이 뭐냐면 이 상상력과 기하학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종합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기하는 그걸 그림으로 형상화시켜요. 그리고 대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재고에서 어떻게 하냐면 대수 문제가 기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한급수가 쭉 나오는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8분의 1 계속 더하면은 근데 1이 나오거든요.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라고 합니다. 아니 뭐 2분의 1, 뭐 3분의 1, 9분의 1, 27분의 이런 것도 그림으로 형상화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그랬을 때 그 응용력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분야는 다른 분야의 정수론도 물론 독자적 영역도 있지만 대수 해석은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어떤 도구 역할을 하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내용에서 그 도구 역할을 하면서 문제 풀어 기하 문제 풀다가 이차함수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도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문제성이 뭐냐면 대수 해석이 너무 많아요. 선행에서. 근데 그거 잘한다고 해서 공부 잘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행은 그렇게 빨리 나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들 이론들이 많은데 우리 책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정말 이게 경우에서 너무 많이 빠져 있고요. 그 중요한 부분이 왜 이렇게 다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력 수준이 좀 수학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봐도 3년 사이에 애들 테스트를 보면은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물론 일부 잘하는 애들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경우의 수와 아까 있는 진법을 몰라서 특히 진법을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그 응용 문제를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하를 보면 기하에는 이게 기하도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오는 과정을 쭉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근원적인 원리라든가 핵심 문제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자르기 문제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식을 쓰라 그래요. 한 번 자르면 평행한 선분이 2개 생긴다. 이거 안 쓰면 바로 감점시켜요. 머릿속에 그런 게 박혀 있으면 기하에서 핵심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르기, 뭐 붙이기, 뭐 이게 그 입체에서는 뭐 3군데를 봐야 된다든가 평면에서 뭐 2군데를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각각 책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제 책에 써놨는데 애들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지 안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문제의 연관성에다가 이런 연속성을 가진 대수와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림을 통해서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했던 그 수열 같은 것들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제가 가장 애들한테 많이 한 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제가 애들 이걸 잘 몰라요. 문제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대학 문제가. 그럴 때는 조건을 물론 다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문제를 다 읽어야 되지만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여기서 왜냐하면 그림 그릴 때거든요. 기하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아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안 풀릴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 풀릴 때 아 요걸 안 써먹었구나. 그러면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K형은 이제 공부를 하는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영재교육은 공부를 할 때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2차 시험 볼 때 안 풀리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와요. K형 안에. 그러면 그거 보고 푸는데 애들이 안 풀리는 부분들은 전부 다 조건을 빼먹는 겁니다. 빼먹어서 안 풀리는 거지 그 안에 조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그 했던 전면했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삼각형을 3개로 쪼개서 사각형 만들기인데 그게 내각의 합이 360도를 증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애들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저학년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해서 그러는데 학년이 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런 게 익혀져요. 그래서 익혀지는 학생들이 이제 아 얘는 어디 가서 합격하겠구나 아니면 이 학생은 이 영재교육원 가서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도 영재고 쪽도 그래요. 그 학생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높다든가 아니면 그 특징이 맞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양쪽 성향이 다 갖추고 있는 뭐냐 인문과
그 수리 영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K대목 쪽에 가까운 애들은 내가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융합성이 많은 경우에는 부산 쪽으로 많이 가고 인문 쪽이 강한 것은 강할 때는 세종이라든가 인천 쪽으로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애들마다 다들 또 특징이 다릅니다. 시험 공시하면. 근데 그 전까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아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얘는 어디로 가는 합격률이 높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애들이 보면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계속 시켜줘도 어떤 경우에는 제일 안 되는 게 조합이에요. 사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노동을 하지 말라는 데 계속 노동을 합니다. 그거는 어렸을 때 습관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를 아마 여기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실전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영재교육원도 이번에 뭐 작도 전멸했던 작도 문제 나오잖아요. 이 작도 문제가 영재고에서도 랭킹 1위입니다. 시험 나오는 빈도 1위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영재교육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학년 때 중요한 부분이 입체도입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입체도에서 분별력을 가진 문제가 더 나오지 않을까. 올해는 평면도에서 나오는데 이게 그리고 쭉 KJMO라든가 교대 같은 경우 아까도 뭐 부원장님 얘기하신 교대하고 KJMO는 KJMO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까지가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3, 4, 5학년인데 6학년 문제가 또 3, 4, 5학년하고 6학년은 따로 뽑긴 하는데 6학년 문제가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2학년 2학기까지 둘 다입니다. 여기도 지금 KJMO도 1학년까지 나오기로 돼 있는데 내용은 2학년까지. 왜냐하면 3학년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3학년은 고등학교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무리수가 나오고 인수분해 나오고 뒤에 가면 원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은 고등학교 영역 그대로 연결돼요. 물론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더라도 중3 영역이 그만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니까 선행을 하시더라도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테스트를 보면 봤을 때 선행을 많이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멈추시라고 해요.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다지는 기간이 어디냐면 2학년 2학기까지 가서 다지는 기간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무리수라든가 인수분해가 들어가게 되면은 쉬워지는 거죠. 물론 초등학교 부분에서는 4학년에서 5학년 넘어가면서 또 고비가 옵니다. 5학년 가서 잘 하다가 5학년 때 가면 공격수 공비수가 나오거든요. 그때 5학년 1학기 가면 애들이 또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꺾이는 분야가 5학년 때 한번 꺾이는 게 학생이 생기고 중학교 1학년 문자화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꺾이는 경우가 생기고 가장 많은 부분은 2학년 2학기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 부분을 중3은요. 중3은 될 수 있으면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도 웬만하면 아주 잘하는 경우 여기까지는 뭐 영상을 보고 해도 되는데 이 부분만은 같이 선생님 중요한 선생님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수분해입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인수분해를 근데 애들이 좀 신기한 게요. 인수분해 왜 하는지 몰라요. 너도 인수분해 왜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뭐 하는 거 하는 거죠 이러는데 그게 이제 큰 문제죠. 인수분해를 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에서 일반항을 왜 일반식을 표준형으로 왜 고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어려운 문제가 풀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또 없나 봐요. 또 책에도 없고 그거는 그렇게 고치는 것은 문제를 쉽게 풀게 하는 덧셈을 곱셈을 고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저학년 때 나오는 덧셈과 곱셈과의 관계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 이론이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덧셈과 곱셈과의 관계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 때 나오죠. 그게 어디로 연결돼요?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문자화식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 연결돼요. 근데 그 연결고리를 모릅니다. 애들이. 왜냐면 막 가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원리탐구를 통해서 이거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건 이렇게 연결고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은 공부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지식들이 그대로 가지고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쪽 부분에서 연결고리를 끈끈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숫자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문자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지 돼요. 저학년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여기 올라가서 별로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행을
막 가서 이런 경우가 있고, 뭐 선행얘기 갑자기 선행 쪽 많이 넘어가는데, 거기서 계속 이 순환을 하면 몇 바퀴 돌고 나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몇 바퀴 돌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수학이 어렵구나. 바로 말 떨어져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상당히 많이 심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거 그냥 바로 그냥 한 번에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별게 아니라는 거죠. 밑에 있는 저학년 때 했던 공부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수식으로 바뀌는 것뿐이고요. 여기는 무리수가 적용되는 것 이외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 밑에 학년에서 될 수 있으면 공부를 심화 과정 굉장히 많이 하고 가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도장지 같은 학생은 심화가 지금도 이제 중학 3학년 2학기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물론 많이 나가는 학생도 있지만 그런 형태를 좀 밟아야 된다는 거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좀 많이 하는데요. 문제를 좀 풀 시간이 좀 있으려는 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합 문제 하나하고 조합 문제 2개하고 기하 문제 2개가 막 풀어드리고 뒤에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우선은 이게 올해 19번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이것도 하나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요즘 문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3은 3 하나하고 1-2, 1-1-1, 2-1 이렇게 지금 해서 여러 가지 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분은 몇 가지냐? 이렇게 하면은 얘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죠. 모를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가지가 있죠. 그 다음 여기는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가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중간에 끼일 때도 있으니까, 이건 경우수죠. 3개 있죠.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기는 한 가지, 네, 여덟 가지. 이런 식으로 세요. 아니면 여기 2, 1, 이렇게 해서 세고. 다시 또 2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면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뭘 시가 있겠느냐. 노동으로, 근데 이게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무려 256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 노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노동을 이제 차례차례 하면서 얘들아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요 2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더할 거. 여기도 보면, 여기 한 번, 여기서는 2번 더했겠죠? 여기 더하고 여기 더하면 여기 밑에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더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1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결되면 이게 3으로 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우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기는 더할 것인지 말 것인지 두 가지가 나타나죠. 여기도 더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럼 이 사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와요. 그러면 더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이렇게 되겠죠? 경우수는 두 가지잖아요. 더하기를 넣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넣을 거냐. 이게 무려 8번을 곱하면은 256이 나와요. 이거 다 세고 나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 노동을 하는 것을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니다. 수학은 이렇게 노동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경시대의 문제들은 이거 적용이 안 되는 그냥 쓸데없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더 높은 단계에 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분의 2가 그냥 노동입니다. 그래서 그 경시대에 가지 말라거든요. 촬영 중이라서 내가 어디 경시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이걸 잘하는 애들은 이걸 맞췄어요. 근데 노동으로 해서 맞히는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집요한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모를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쉬운 문제들을 다 풀고 시간이 남잖아요. 그때 이걸 이제 해결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소양이 정확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이제 원리탐구에서 했던 얘기들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이 합격할 거다 아니다는 이 정확성과 신속성에다가 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것을 접근해가는 방식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 방법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오는 풀이 방법을 하나씩 보거든요. 아,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가면 이게 다 찾아가거든요. 이 조건을 보고 찾아가요. 그랬을 때, 아, 얘는 합격하겠구나, 얘는 합격하지 못하겠구나. 이걸 판별을 하는 거죠.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나왔던 문제죠. 여기 보면은 제가 낸다면 이런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 전람회장이 있는데 이게 창의력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대부분 문제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여기까지는 잘 안 하죠. 왜 노동으로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5 곱하기 5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좀 너무 기네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거 설명을 할까요? 말할까요? 그러면 이 전람회전이 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다 돌아가서 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노동으로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보잖아요. 이렇게 못 나오잖아요. 그럼 또 계속 해보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제 물론 불가능합니다. 아무 데도 안 나거든요.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 답을 뭐 썼다고 합시다. 안 돼. 아무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면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2에서 가서 3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럼 또 그려보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되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죠. 이렇게 나옵니다. 전람회장의 병들이 방에 입구와 출구를 각각 하나씩 만들려고 하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이거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노동으로 할 수 있는 1번, 2번 같은 걸 왜 해놓냐면은 여기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하려고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안 되냐면요. 여기서 5가 있다면 갈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이승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X에서 갈 수 있는 것은 5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X, 5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까 왜 안 됐냐면요. 한번 볼까요?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어떻게 갔죠?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갔죠? 여기 보시면 경로를 보시면 5, X, 5, X, 5, X, 5, X, 5 계속 X 가잖아요. 5가 몇 개죠? 예. 5가 5, 12개입니다. X는 하나, 13개잖아요. 그럼 만약에 5에서 출발해서 5로 나오려면 X에서 끝나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5, 너무 어렵죠 이거. X, 5, X 쭉 가서 X로 끝나려면은 5하고 X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는 다르니까 당연히 안 되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 내용, 여기 1번, 2번 노동으로 풀 수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왜 2에서 3으로 됐겠어요? 2는 X로 출발해서 5로 갔다가 X로 갔다가 가서 X로 끝났기 때문에 X 하나 많잖아요.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맞히게 하려고 1, 2번을 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1호를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러면 금방 봤듯이 X로 들어가서 X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5로 출발하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러면 X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입구 8개. 나오는 건 이제 들어간 대로 다시 못 나오겠죠? 이렇게 많은데 다 그리겠어요? 못 그리지. 문제를 낸다.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오면은 애들이 이 이론을 통해서 그 경우 수학도 연결이 되거든요.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경우 수학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지금 오늘도 갑자기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건 이제 기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떤 문제를 풀 때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방식이 문제풀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답을 맞추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뭐 방식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답 맞으면 동그라미 치고 넘겨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애들이 그 문제를 푸는 접근하는 방식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좋은 방식으로 풀게 되면 다른 문제가 다 풀 수가 있는데 그냥 그 문제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아니면 다른 문제에 적용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이를 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풀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방식으로 풀 수 있느냐거든요. 즉 N으로 나왔을 때, 문자로 나왔을 때도 풀 수 있느냐 그건 또 다시 얘기하면 공식을 만들 수 있느냐 겁니다.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공식을 만듭니다. 그 풀이 방식을 반드시 봐야 되죠.
식을 쭉 보는 이유, 제가 보는 이유가 이 녀석이 어려운 문제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가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얘는 합격하겠구나 아닌가를 판단을 하는 기준이 그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보면은 또 새로운 문제 주면 그 과정 또 따라가거든요. 이 과정을 하나씩 하려 그러려면 그 이전에 이제 그 이론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한북 그리기 이론이 이렇게 뭐 얘도 결론만 알고 있는데 그 한북 그리기 이론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접근해 가는 방식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나오면요 아주 금방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거하고 이렇게 해서 외곽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거 180도네 이렇게. 근데 여기 나오면 또 애들 이렇게 쪼갭니다. 쪼개서 삼각형 하나 이렇게 하면 이쪽하고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서 아주 기나게 풉니다. 이렇게 하면 삼각형 하나, 사각형 두 개네. 그러면 540도인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풀이 방식을 이 문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풀이가 어떤 거냐를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풀이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죠. 그 대신 좋은 풀이 방식이 어떤 거냐를 선생님이 가려주는 겁니다. 그 기준은 문자로 했을 때도 가능하냐 많을 때도 가능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왜 이걸 해놨냐면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시험 볼 때 그 원리탐구로 시험 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알려주고 시험 내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공식도 이 공식 나오는 과정을 나오니까 이것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틀리면은 벌금을 매긴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각의 삼각형의 외곽의 총합이 360도인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볼까요? 여기 보면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그 중에서 각을 이 밑에 걸 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빼면 외곽이 2배를 빼는 겁니다. 그럼 삼각형 하나가 180도니까 180 곱하기 5잖아요. 거기에서 360도를 2번을 빼는 겁니다. 왜 양쪽이 있으니까. 그러면 180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칠각형이면 이게 7로 바뀌는 겁니다. 180 곱하기 7 빼기 360 곱하기 2가 되니까 180 곱하기 3이 돼서 540도가 되겠죠. 이게 n으로 바뀌면은 이 숫자가 지금 보시다시피 5, 7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자 따라가잖아요. 180 곱하기 n에서 360 빼기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180도가 4번 있으니까 180 가로 n-4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과정을 그 여기 나와요. 여기도 보면은 경우수 이론들이 좀 들어가요. 이것도. 그리고 덧셈과 곱셈과를 거기에 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풀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외곽을 위해서 풀면은 10점 만점에 제가 한 5점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방식을 이렇게 풀었어도 그 정도 주는데 방식은 이렇게 풀려고 하는 이유가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 이걸 알게 되면 수없이 많은 부분도 다 풀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야 얘는 합격하겠다. 앞으로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이게 이제 KJO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일 마지막 문제처럼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이 집 그림을 왜 해놨냐면 여기 그 KJO 문제가 좀 거꾸로 내놨죠. 기존에 있는 문제를 거꾸로 뒤엎어놨어요. 애들 잘 모르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그러면 6개니까 육각형이면 내각 총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구한 다음에 내각 얼마를 구해요. 그럼 이제 120도가 나오는데 이 문제들은 이 정삼각형에서 관한 문제인데 이렇게 쭉 하는 가장 넓은 거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내가 그림을 그려놓긴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 6개지만 지금 삼각형이잖아요. 각이 같기 때문에요. 삼각형을 정삼각형 잘라 이걸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 엎어놓은 거죠. 애들이 잘하는 애들은 문제를 보고 거꾸로 엎어놓고 이거 아는데 그냥 문제만 막 많이 푸는 애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 나온 네가티브 모두 같다라는 얘기가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문제를 보면서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못 푸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전멸했던 문제가 삼각형을 세 조각을 내서 직사각형을 만들라 이런 얘기는 직사각형 만든다는 얘기는 한 각을 반드시 만들라는 얘기인데 그게 내각이 한 180도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잘하는 애들은 그걸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아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제일 작게 되려면 가장 작게 잘라야 되잖아요. 제일 작게 자르면 1cm 이렇게 자르겠죠. 그 다음에 많은 것은 뭐 평행 따르면 2cm 그 다음에 한 3cm 이렇게 자르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1cm가 될 거고요. 여기가 2cm 3 그럼 합하면은 그다음 남은 게 4, 5, 6인데 들어가면 여기가 6이 되죠. 여기가 5가 됐고 이렇게 4 하면은 한 변의 길이가 9가 나오잖아요. 이것도요. 근데 원리 탐구 가면 이런 거래요. 홀수의 합이 제곱과 관련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이 하나보다 몇 배가 크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풀 때 이렇게 1cm씩 자르면은요 1, 4, 5, 7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홀수의 합은 제곱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원리 탐구 한 2, 원리 탐구 5, 4 하면 4부터가 나올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8이니까, 9니까 전체 9, 9, 81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1이니까 하나를 빼겠죠. 여기 3이니까 3, 4, 5, 9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금방 이렇게 풀어내면은 81 빼기 14니까 66인가요? 67인가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애들이 이걸 문제를 보면서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안 풀리면 여기다 내용 중에서 안 써먹은 게 뭐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게 어려서 잘 안 돼서 이런 부분을 지금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또 얘기할 게 좀 많긴 한데 여기 뒤에는요 로드맵을 했다 저희 학원에 대한 로드맵들이 좀 나와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뒤에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뭐 문제 가장 얘기할 게 뭐냐면 만약 완전 저학년이었다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저학년 때는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애들이 맞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야 돼요. 왜냐면 저학년 때 방법이 서로 다른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애들이 헷갈리거든요. 그 틀이 안 잡혀요. 숙성기간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 어렸을 때는 그 숙성기간을 한 2, 3년 정도 가지면은 자기 틀이 잡혀요. 그때 다른 걸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하고 선행을 너무 지나치게 가면 약간 지나치다는 얘기는 2학년 2학기에서 전체를 이해를 했느냐 아니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3학년으로 넘어가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이렇게 확인을 하라는 게 어떤 공부를 하고 나면 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도 이해를 안 가는 경우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가 있고 그 테스트를 하면은 반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수업 듣는 것보다는 이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 수업의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다양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식 중에서 본인들이 쓰는 식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식과 나쁜 식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은 아마 이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풀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냐 또는 어떤 과정 중에서 그 문제 풀이 방식은 이렇게 이건 맞고 이런 부분은 좋지 않고 이런 부분을 분별해 주는 거. 그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시험지가 이렇게 쌓였어요. 그럼 계속 그 채점하느라고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수업하는 시간은 그렇게 한 3시간이면 한 1시간 반? 애들이 한 공부하는 시간 한 30분? 테스트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주로 이제 식 쓰는 거라든가 이게 식이 좋은 식인지 나쁜지 가리는 거라든가 멘트를 하고 이런 부분들 시간을 많이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애들이 그 영재성이 사라지는 제 1번이 뭐냐면 식쓰기였습니다. 식을 안 쓰면 어느 순간 가격이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꼭 다른 걸 떠나서 애들이 지금 어렸을 때 공부를 할 때 정말 식을 쓰고 있는지 안 사람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습성을 어렸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제일 빨리 오는 게 5학년 때 와요.
그렇지 않고 그다음 중학교 1학년 때 옵니다. 제일 많이 오는 게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게 수포자가 무더기를 나타납니다. 더 좋은 머리들은 더 위에서 나타나겠죠.